안녕하세요. 건강 스페셜 MC를 맡고 있는 치과 전문의 김석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유미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생방송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부정교합이나 돌출된 구강, 벌어진 치아 등으로 치아 교정 치료를 고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더 빠르고 정밀하고 부작용까지 최소화하는 디지털 치료법이 이제 치아 교정 치료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3차원 스캔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눈에 잘 띄지 않는 투명한 교정 장치까지 최적의 치아 교정을 위한 기술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고요. 코로 숨 쉴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수시로 찾아오는 코막힘과 콧물 때문에 호흡까지 방해하는 질환, 바로 비염입니다. 재발과 악화의 반복으로 지친 만성 비염 환자들에게 더 이상 치료의 희망은 없는 걸까요? 자, 한의학에서는 코의 문제만이 아닌 장부의 기능이 비염의 발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비염 관리의 방향, 지금 바로 건강 스페셜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건강 스페셜 이번에도 힘차게 달려가 볼 건데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비염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이상원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네, 이상원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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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염이라는 것이 오늘 주제인데요. 네. 사실 이 비염은 국민 질환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많이 앓고 있는, 주변에서 네.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환자 보더라도 네. 사실 비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또 비염이라는 게 구강에도 네. 또 영향을 미치기 그렇죠. 때문에 부정기압도 일으킬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질환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상원 원장님께서 어릴 때 심한 비염을 앓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한의사가 네. 되신 이후에 이 네. 비염 극복을 위해서 어.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렇네요. 이상원 원장님, 근데 이런 비염 환자들이 정말 최근 들어 더 급증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먼저 통계 자료를 보시면 예. 네, 최근 5년간 비염 환자 수는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통계를 보면 네. 일교차가 심해지는 9월에 굉장히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꽃가루의 영향으로 인해서 3, 4월에도 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진료 환경에 있어서도 네. 그런 증가를 네, 네.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 또 특히나 주목할 만한 점은 네. 소화비염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네, 이 도표를 보다 보니까 또 9월에 진짜 많이 환자가 증가하고 있긴 한 네, 것 네. 같은데 또 최근에 여름철에 에어컨을 많이 틀면서 또 여름에도 감기라든지 맞습니다.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저는 사실 이게 코감기와 이 비염에 대해서 사실 구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같은 거 네, 아닌가요? 콧물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구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원장님, 혹시 이 코감기와 비염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사실 말은 다르지만 네. 크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예, 두 차이는 비염이 코감기를 포괄하는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콧물이나 재채기, 가려움증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비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런 비염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급성 비염이 바로 코감기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네. 또 만성 비염은 다시 크게 감염성과 비감염성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코감기라고 부르는 것이 급성 비염이고 네. 뭐 만성 비염이란 게 또 따로 있다 이 말씀이신데요. 예. 그러면 증상으로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증상만으로 이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좀 힘들고요. 증상보다는 기간의 차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급성 비염, 즉 코감기는 초기부터 오열이나 발열이나 오한, 그리고 또 몸살기 이런 전신적인 증상과 함께 시작이 돼서 네네. 시작일로부터 보통 한 3일에서 7일 후면은 호전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코막힘이나 콧물, 재채기를 동반하는 비염 같은 경우는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간의 차이가 두 가지 질환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또 이렇게 또 비중격 망고증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또 비염이 생길 수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원장님이 또 어릴 때부터 또 비염을 앓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이렇게 코감기에서 만성 비염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강 구조 자체에 이상이 있을 때 만성 비염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선천적으로 혹은 외상에 의해서 비중격 만곡이 생기는 경우에는 네. 비강 내에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비염으로 빠질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 코 속의 구조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외부 공기가 폐에 도달하기 전에 되도록이면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네. 습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찬 공기가 바로 폐에 들어간 거다 하면 그렇죠.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예. 우리 몸에서는 마치 자동차에 있는 라디에이터처럼 주름진 구조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면적에서 공기와 점막이 접촉을 시켜서 온도와 습도를 좀 더 폐에 들어가도 괜찮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중격 만곡 같은 구조적인 이상이 생기게 되면 그 공기의 흐름은 굉장히 미세하고 그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만곡 같은 증상에 의해서 흐름이 안 좋아지면 만성비염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럼 비염이라고 하면 이 양이 염증이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차 있는지와 그리고 네. 이 구조적인 부분을 또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많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검사에 있어서는 네. 염증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구조적인 이상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이상에 대한 확인은 비강 내시경이나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구조는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비강 점막 내의 염증은 사실은 확인이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의 병력, 기왕력, 지금까지 어떻게 아파왔는가, 그리고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가, 그리고 또 아까 했던 비강 내시경 검사 결과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알러지성에 의심이 되면 항원 항체 검사를 한다든가 비즙 도말 검사를 한다든가 균 배양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다른 검사들을 다각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알러지 얘기가 나와서 네네. 사실 화장품을 바꾸기만 하면 또 얼굴이 간지럽고 또 이렇게 건조하거나 하게 되면 또 간지러운 증세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죠. 여자분들은. 예, 이렇게 알러지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또 특정 알러지가 있으실까요, 원장님은?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알러지를 예. 앓았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요. 네. 네, 최근에 제가 강아지와 동거를 아, 네. 네, 강아지. 네, 근데 예. 강아지의 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재채기라든지 네. 숨 쉴 그런 때 그런 분들이 문제들을 있더라고요. 예.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네. 혹시 뭐 이런 또 특정 요소에 반응하는 게 후천적인 경우 말고 선천적인 요소에 의해서 반응하기도 하나요? 네, 굉장히 예. 큰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유전적인 요소가. 예. 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아. 만약에 알러지성 질환이 있으시면 네. 그 자녀에 있어서는 대략 50% 정도에서 알러지성 질환을 나타내고 예. 부모님 양쪽이 다 알러지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75%에서 75%의 자녀에게서 알러지성 질환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죠. 네. 이런 알러지성 비염은 결국 어떤 거냐면은 비강 내의 점막이 어떤 특정 물질에 굉장히 민감하게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건데, 네. 뭐 발작적인 재채기, 연속적이고 발작적인 재채기나 맑은 네. 콧물이 계속 흘러나온다, 혹은 항상 코가 막혀 있다, 이런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지 못하면 중이염이나 축농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생방송 건강 스페셜에서는 비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비염 때문에 고생이거나 코 질환 때문에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02-2000-4907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러지 비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요. 아이들이 좀 갈수록 또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머니들이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할 것 같은데요. 비중은 어느 정도 아이들이 될까요? 네, 최근 20년간 통계를 보면 약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소아비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된 원인에는 그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식습관도 바뀌게 되고 뭐 산업 발달로 인해서 대기 오염도 증가하게 되고 뭐 그렇게 돼서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알러지 비염 같은 경우는 특정 항원에 노출되면 증상이 급격하게 네. 나빠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김석권 원장님께서 네. 강아지와 동거하면서 네네. 이제 털 알러지가 생겼다고 했는데 예, 예. 혹시 이게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뭐 나이라든지 나이가 들면서 더 맞습니다. 심해지거나 제가 나이가 이러지 들어서 그런 것 이럴 같기도 수도 합니다. 있다고 들었는데 원장님 혹시 뭐 과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면역력이 좀 저하가 되면 이런 알러지 증세가 좀 더 심해지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나이라든가 네.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네. 특정 어떤 물질에 갑자기 노출이 된다든가 그런 것도 되게 되고요. 또 이게 알러지란 말 자체가 면역계의 과민 반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그 면역계통이 좀 혼란이 있거나 아니면 면역계가 약해졌을 때 이런 증상이 더 과격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이런 알러지 반응이 자기가 어떤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모르고 있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뭐 한번 크게 경험해보거나 당해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는데 네. 어떤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병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네, 실제 임상에서 검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항원 항체 검사 반응을 통해서 어떤 특정 물질에 그 환자분이 반응을 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확진을 할 수는 없고요. 그 환자분의 평소 증상이라든가 기왕력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듯이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게 되면 알러지성 질환을 일단은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거기서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되고 네네. 좀 더 다각적인 진료가 필요합니다. 네. 네. 근데 비염이라는 게 이렇게 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 또 비염 자체보다는 또 그것으로 파생되는 합병증이라든지 네, 이런 맞아요. 것들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비염이 악화되거나 방치되면 어떤 문제로 또 발전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비염에 수반되는 증상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귀의 불편감 그리고 거기서 발전해서 나오는 중이염 같은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 그림을 보시면 예. 우리 몸에서 고막 안쪽을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중이는 비관과 서로 통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통해져 있냐면 그 중이 그림에서 보시면 중이에서 비스듬히 내려가는 관이 있는데 이 관 이름이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는 관인데요. 네네. 이 관을 통해서 비관과 통하게 돼 있는데 이 관이 하는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중이의 압력을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네. 조절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비염이 있어서 네네. 이 관의 배출구가 그렇죠. 만약에 막히게 막힌다. 되면. 그러면은 중이 부분의 압력이 잘 해결이 안 되죠. 조절이 안 되게 되죠. 우리가 뭐 코를 세게 풀거나 혹은 비행기를 타고 고도가 높이 올라갔을 때 네.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렇죠. 제가 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좀 귀가 먹먹해서 사실 고민인데요. 네. 그게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뭐 하품을 한다든지 네. 뭐 턱을 이렇게 흔들다든지 이러면 뭐 아. 괜찮아진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우리 몸에 있어서 침을 삼킨다든가 혹은 하품처럼 턱을 크게 열면 이관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자연스럽게 중이의 압력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염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압력 조절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게 돼서 귀가 자주 먹먹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청각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유스타키오관의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중이에서 계속 분비물이 나오는데 그 분비물을 비강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런데 비염에 의해서 그 배출구가 막히게 되면 그 분비물이 계속 중이에 쌓여서 결국은 염증을 일으키고 네. 중이염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른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비스듬히 돼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잘 흘러내려가거든요. 근데 소아의 경우는 이게 성장이 아직 안 끝났다 보니까 이 유스타키오관도 짧고 또 이렇게 수평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배출이 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에 비해서 중이염으로 발전될 확률이 훨씬 큽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소아가 비염이 있는데 만약에 증상이 계속 되는데 귀가 아프다거나 진물이 나온다거나 이런 증상이 보이시게 되면 그거는 바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이거 비염 때문에 또 머리 아프다든지 네. 또 이런 또 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세요. 네, 저도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관련이 있는 증세인가요? 네, 뭐 네. 심하지는 않지만 두통은 네. 자주 수반이 됩니다. 어. 네, 두통은 자주 수반이 되고 특히 이제 네. 만성 비염이 네. 좀 오래됐을 때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징적으로는 편두통처럼 이제 측면 쪽으로 뭐 관자놀이에서 맥동이 느껴져요. 두근두근하는 느낌이 난다. 뭐 머리가 네. 무겁다. 뭐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심한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뭐 아주 심할 때는 오심구토를 통반할 때도 있고요. 네. 그것보다는 특징적인 것은 치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염에서 웬 치통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비염이 있으면 아, 그 치통도? 비염이 상악 쪽에 있는 신경을 자극을 하기 그렇네요. 때문에 이 상악 쪽에 있는 치아에서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 통증 패턴이 일반적인 치통과는 약간 다르게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일반적인 치통은 치아를 사용할 때, 음식을 씹거나 할 때 치통이 느껴지는데 비염에서의 치통은 고개를 돌리거나 코를 킁킁거릴 때, 그럴 때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근데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눈을 막 간지러워서 비비다가 뻘겋게 돼서 뭐 거의 충혈이 굉장히 심하게 될 네네네. 정도로 빨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눈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네, 눈에 대한 영향도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게 그냥 가려운 게 있고 알러지성 결막염으로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알러지성 비염이 알러지성 결막염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네. 둘 다 알러지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 소인을 애초에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비염 때문에 뭐 코골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비염을 또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치료하고 어떤 부분을 또 하는 게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인가요? 네. 네, 한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코를 주관하는 장부가 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폐에 대한 치료를 일단은 우선 시행하게 되는데요. 외부에서 찬 기운이 들어와서 폐에 들어갔을 때 네. 그렇게 해서 생기는 증상을 풍한에 의한 증상이라고 비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찬 기운이 내 몸의 기운을 울체시켜서 열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오는 증상들을 풍열에 의한 비염이라고 지칭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에 있어서는 풍한과 풍열을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풍한에 의한 비염 같은 경우는 그 찬 기운을 몸 바깥으로 몰아내주는, 발산시켜주는 예를 들어 곽향정리산 뭐 이런 유의 처방을 주로 쓰게 됩니다. 그런 처방에다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가감을 해서 쓰게 되고요. 풍열에 의한 비염 같은 경우는 일단 생긴 열을 식히거나 아니면 몸 바깥쪽으로 몰아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치료와 더불어 아까 울체된 기운을 다시 풀어서 잘 순환되게 해주는 이런 식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폐에 열을 식히는 황금이라든가 울체된 것을 풀어주는 작약 같은 것을 많이 쓰게 됩니다. 네, 네. 정말 네. 한의학의 세계는 심오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맞습니다. 네, 풍한, 풍열 정말 그렇죠. 네, 뭐 네. 듣기만 해도 어려운 단어들이지만 네. 네, 어쨌든 한의원에 가서 적절한 진단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국 한방 치료에서는 그럼 이러한 비염을 치료할 때 폐를 먼저 치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폐에 대한 치료는 네. 주로 초기 증상일 때, 네. 초기 증상일 때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항상 비염이 초기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네, 네. 만성화된 경향성을 보이는 비염 같은 경우는 폐와 관련돼 있는 다른 장부들도 같이 살피게 됩니다. 예. 제일 많이 이제 관련성이 있는 게 비장과 신장을 볼 수 있는데요. 비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기 전반을 지칭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뇨생식계 그리고 일부 호르몬 계통을 지칭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비장의 기능이 저하돼서 비염이 왔을 때는 네. 나타나는 증상이 만성적인 소화기 증상 그리고 식은땀이 잘 난다든가 얼굴이 창백한 경향이 있다든가 사지 무력감 컨디션이 굉장히 다운된다든가 이런 느낌 그리고 목소리에 기운이 없거나 한숨을 자주 쉰다 뭐 이런 식의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대표적인 처방이 보중익기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는데 거기에 네. 가감을 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돼서 폐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네. 신장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은 허리와 무릎의 통증 혹은 소변의 문제, 뭐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된다든가 갔다 와서도 시원하지가 않다 뭐 이런 식의 소변의 문제들 그리고 안면의 홍조 그리고 신장이 주관하는 부분은 네. 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귀에 나타나는 어떤 불편함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중이염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한방 치료에서는 네. 폐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비장과 비장, 그리고 신장. 신장까지 해서 오장육부를 다 같이 네. 관할하는 치료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방 치료에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침이잖아요. 아, 예, 이 그렇죠. 침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비염에서는 또 침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상원 원장님, 저희가 한방에서는 이 비염 치료를 하기 위해서 또 침 치료를 혹시 하고 있나요? 예, 침 치료를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침 네. 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치료에서 대략 한 30% 정도라고 생각하면 네. 되겠고요. 치료는 그 코가 지나가는 경락, 관련된 경락, 뭐 예를 들어서 동맥이라든가 뭐 수태음, 폐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증상에 따라서 혈자리를 선택해서 치료에 쓰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예, 네. 많은 네, 치료법들이 네. 또 다양하게 있을 계속- 것 같거든요. 침 외에 또 어떤 치료법들을 주로 사용하게 되죠? 또 그 외에도 외치법으로 레이저나 적외선 같은 치료법을 같이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렇다고 하면 또 저희가 부비동염에 대한 얘기를 또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네. 저희가 부비동염 같은 경우는 또 치과에서도 많이 다루는 부분이긴 해요. 네, 실제로 네. 치과 치료를 하면서 어금니 위쪽이 아프다면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비염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제 한의학에서는 또 치료를 하고 있나요? 네. 그 부비동염, 그러니까 축농증 네. 같은 경우는 사실 비염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치료법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치료 초기에 축농증은 어떻습니까? 예, 부비동에 농이 쌓여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일단 그 쌓인 농을 배출시켜주는 쪽으로 초기에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 치료에 있어서는 외용제와 내복약을 겸해서 쓰게 되는데요. 네. 외용제 같은 경우는 그 농의 배출을 도와주는 뭐 과채라든가 금우나 용교 같은 것의 추출물을 네. 코 안에 직접 분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거즈 같은 곳에 묻혀서 코를 일정 시간 막아두는 것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비염이나 부비동염 이런 네. 것들이 사실은 코 질환들은 우리가 흔히들 달고 사는 병이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냥 만성으로 생각을 예, 하죠. 이게 재발도 잘 되고 좀 네. 나아졌다가 다시 아프고 이런 경우 참 많이 네. 보는데 네. 이게 완치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요, 그러면? 네. 보통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네네. 산에 가서 살면 다 낫는다라고 아, 얘기하는데, 그래요? 예. 아, 왜 그러냐면 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 미세먼지 같은 대기 오염이기 네. 때문에 그렇군요. 그게 없어지지 않는 완전히 완치라는 것은 사실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코감기 환자가 코감기를 뭐 몇 주씩 끌고 가진 않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비염도 몇 주씩 지속된 증상을 고통을 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네. 코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질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근데 또 저희가 또 한방 치료가 또 어떻게 보면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안전하다 네, 이런 몸에 것들이 부담이 있잖아요. 없다. 그래서 네. 임신부들한테는 또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시청자분들이 맞습니다. 궁금해하시거든요. 원장님 어떤가요? 이게 비염 치료 임산부한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 예, 그런 고민은 몇천 년 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계속 아, 해왔던 고민이기 네. 때문에 이 약제가 임산부에게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관찰을 해가면서 실험을 해가면서 계속 분류해 왔거든요. 거기다가 또 최근까지도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분류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한의사의 처방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 걱정이 되신다면 내복약은 잠깐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침치료라든가 외용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증상을 경감시켜 놓고 난 다음에 출산 후에 나머지 증상을 치료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비염이나 이런 축농증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사실 주변에 너무 많은데요. 네, 맞아요. 사실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면서 이거를 증상을 줄일 수 있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비염에서 생활 습관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비염에 나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담배 연기라든가 먼지, 꽃가루, 뭐 매연, 뭐 이런 거를 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실내 온도차가 너무 크게 되면 비염이 급격하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온도차를 크게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또 일교차가 커질 때 봄, 가을에 일교차가 커질 때는 체온 유지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외출 후에 꼭
비강을 세척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비염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원장님 마지막으로 만성 비염과 알레르기성 비염 그리고 축농증 등의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짧게 당부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안타깝게도 비염은 잘 낫지 않는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게 되는데요. 근데 아까 통계에서도 보셨듯이 비염의 환자 수라는 게 굉장히 요 근래에 많이 증가를 하고 또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실제 임상에서 꽤 좋은 효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염이 목숨이 달린 질병은 아니지만 삶의 질은 굉장히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스페셜에서는 비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생활 속 치아 관리와 치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이죠. 양울창 원장님께서 전해주시는 치아 주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무병장수의 첫걸음,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양을창입니다. 오늘은 치아가 빠진 채로 장기간 방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충치나 풍치에 의해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를 잃은 후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째는 빠진 치아의 공간으로 인접 치아나 맞물리는 치아가 이동하여 치열이 붕괴된다는 것. 둘째는 빠진 치아의 잇몸뼈와 잇몸이 소실되는 것입니다. 우리 치아는 인접해 있는 치아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며 맞물리는 치아와 톱니처럼 정교하게 교합하고 있어 음식물이 끼지 않고 잘 씹을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치아 간의 정교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중 치아가 한 개 이상 상실되게 되면 인접하거나 맞물리고 있던 치아들이 필연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진처럼 치아는 앞니 쪽으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어 상실된 부위의 뒤쪽 치아는 앞쪽으로 쓰러지게 되고 상실된 치아와 대합되던 치아는 맞물리는 곳을 찾기 위해 비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치아 이동으로 인해 원래 위치와 인접해 있던 치아들 사이에 간격이 느슨해져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끼고 구강 청결이 어려워져 결국 풍치까지 유발하게 되죠. 최악의 경우엔 이동한 치아들까지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치아의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치조골과 그 치조골을 덮고 있는 잇몸의 소실입니다. 인체는 치아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제 기능을 상실하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치아가 상실되면 치조골이 흡수되어 잇몸뼈가 주저앉게 되며 이와 더불어 치아를 감싸고 있던 단단한 잇몸인 각하치은이 소실됩니다. 당장은 큰 문제를 유발하진 않지만 잇몸뼈와 각하치은이 심하게 소실된 경우 향후 임플란트도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 임플란트를 시술하더라도 장기 예후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 임플란트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 환자분들 중에 간혹 치아를 발치한 후에도 나중에 하면 되지 하고 미루다가 인접치아 또는 대합치아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발치 후에 임플란트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고통도 심해질 수 있으니 혹시라도 치아를 잃게 된다면 속히 치과에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이상 여러분의 치아 주치 양을창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빠진 치아를 또 상실하는 경우에 저희가 또 이거 방치하게 되면 치아가 쓰러지면서 여기 임플란트를 식립할 공간조차 없게 돼서 또 심한 경우에는 또 치아 교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더 심해지죠. 네, 그러니까 사실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복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시 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야겠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치아 교정입니다. 치아 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최은성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최현성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주걱턱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덧니, 네. 뭐 다양한 그런 울퉁불퉁한 치아들을 치아 교정만으로 사실 고칠 수 있는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환자분들은 이 치아 교정이라는 것들이 최근에 발전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네. 경우가 많은데요. 최원선 원장님, 네. 이 치아 교정이란 건 언제부터 역사가 시작된 건가요? 네. 네, 사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치아 교정이라는 것이 최근에 생겨난 술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 치아 교정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치아 교정이라는 것은 기원 전부터 거슬러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대 유물을 감식하는 과정에서 치아 교정 장치가 발견되었다고 하니 매우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방식은 아니었고요. 지금과 같은 치아 교정의 현대 교정 학이 네네. 발생된 것은 치아 교정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진에서 보시는 에드워드 하트 앵글에 의해서 1900년대에 이르러서야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지만 그때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장치와 같이 아주 크고 그리고 부담스러운 장치로 교정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김석권 원장님, 네네. 원장님께서는 만약 저런 장치로 치아 교정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하실 아까 수 그 장치요? 네,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요? 네. 저는 사실은 네, 저거 아까 보면서 고문기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사실은 옛날에는 또 그런 기구를 했긴 다 했었거든요. 교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저는 자신 없습니다. 네. 환자분들한테 권하기도 사실 자신 그렇죠. 없고요. 요즘 네. 같으면. 네. 네, 제가 봐도 엄두가 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그렇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최근에는 이런 무섭고 그리고 불편하고 큰 장치가 아닌 보다 편하고 작은 장치들로 많이 발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이런 최신 교정 술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네. 사실 치아 교정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네. 우리가 브라켓을 붙이고 뭐 금속으로 된 그리고 또 맞아요. 철길 깐다라고 하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해서 되게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그렇죠. 또 아플까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요. 근데 최현 선생님 요즘에는 네. 그런 많은 예전 장치들에 뭐 아까 봤던 그런 정말 무서운 장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그런 뭐 최근에 개발된 좀 좋은 장치라든지 그런 기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속 브라켓이라고 해서 네모난 장치를 치아 표면에 네네. 붙이고 그리고 철사를 이용해서 하는 교정이 주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교정은 많이 불편하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수식들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 사진상 왼쪽 위쪽으로 보시면 투명 교정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예. 투명 교정은 투명한 장치를 말 그대로 뺐다 꼈다 함으로 인해서 치아 교정이 이루어지는 술식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설측 교정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네네. 설측 교정은 치아 바깥쪽 면으로 장치를 붙이는 것이 아닌 치아 안쪽 면으로 장치를 붙이는 교정 술식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 왼쪽으로 보시면 부분 교정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최근에는 예전에 보여졌던 교정 장치가 그 위쪽에 보이는 네모난 장치였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그것보다 훨씬 얇고 가지런한 그리고 얇고 네. 작은 장치 그런 장치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앞니 쪽만 교정을 할 수 있는 술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보이시는데요. 이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치아 교정만으로는 할 수 없는 치아의 외형적인 문제, 외형이 불규칙하다든지 아니면 치아 크기가 작다든지 그런 문제를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보철 치료와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술식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원장님께서 앞서서 또 여러 가지 장점을 얘기했는데 교정 치료를 하면서 또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아를 입에다가 이렇게 본을 뜨는 장면이 굉장히 그렇죠. 어렵다고 그리고 불편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교정 방식은 뭔가 좀 더 좋아진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치과에서 치아 본을 떠 보셨던 분이라면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치아 본을 뜨기 위해서는 치아 모양과 그런 배열을 알기 위해서 입안 가득히 치아 본 뜨는 재료를 넣어서 본을 뜨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헛구역질이 난다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 또 숨쉬기가 힘드시다든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네네. 또 그 장치 치아 본을 뜨는 재료가 굳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혹시 환자분이 움직이시거나 침을 삼키거나 그런 행동을 하시게 되면 본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고 나서는 화면상 우측을 보시면 구강 카메라라고 하는 작은 카메라로 입 안쪽을 사진 찍듯이 찍어서 전송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기존에 느끼셨던 불편감 없이 그리고 좀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본 뜨는 것 대신해서 그런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그런 과정 대신에 보다 정확하게 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 네. 근데 뭐 이런 디지털 방식이라는 게 사실 요즘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또 편하게 네. 많이 만들어 주는데요. 예. 사실은 본 뜨는 것 외에도 디지털 방식에 네, 의해서 맞아요. 좀 더 치과 치료에서 좋아지거나 교정 치료에서 좋아진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 네. 치아 본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치아 본을 뜨고 나면 그 본 뜬 것을 모델상으로 우리가 만들게 되는데요. 아, 네네. 그 모델상에서 저희가 치료 후의 과정, 교정 후의 과정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해봅니다. 그렇게 예측하는 과정을 셋업이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네. 그 셋업을 원래는 화면상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처럼 치아를 일일이 손으로 깎고 다듬고 그리고 조절해서 네, 배열을 그러네요. 하는 게 기존 방식이었다면 오른쪽에 보이는 디지털 방식은 그런 모든 것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간편하면서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아, 네. 이렇게 최신의 디지털 교정 치료 방법들이 네. 그러니까 옛날 방식과 다른 점은 예. 어떻게 보면 치아의 이동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걸 셋업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뭐 문제점들을 미리 미리 볼 수 있죠. 있으니까 좀 더 좋은 치료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아까 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이 뭐 여러 가지 투명한 장치로 네, 또 있었어요. 깼다 꼈다 하는 게 네네. 있다라고 했는데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틀로 어떻게 뭐 교정이 되나라고 생각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어떤가요? 이 투명 교정 방식은? 네, 투명 교정 방식은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명한 비닐과 같은 재질을 네. 뺐다 꼈다 하면서 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뺐다 꼈다 하는 투명 교정의 재질 자체가 특수한 강화 플라스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인해서 치아 교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화면상 보시면 이동되는 원리가 아마 나와 있습니다. 화면상에서 힘을 받은 쪽이 움직이면서 치아 교정이 되는 것인데 네. 아무래도 이런 장치를 통해서 교정을 하는 것인 만큼 교정되는 사례가 모든 케이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교정이 될지 안 될지, 투명 교정이 가능할지 아닐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사실 밖으로 우리가 뭐 붙이는 게 좀 네. 싫어서 거북해서 부담스러워서 망설였던 분들의 대안으로 투명 교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경우에 되지는 못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럼 투명 교정이 더 잘 되고 또는 네. 어떤 경우에는 좀 단점이나 한계점이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좀 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먼저 보시면은 사진상에서 제가 이제 투명 교정이 된 케이스들을 예시로 보여드릴 네. 텐데요. 사진상 맨 왼쪽 편에 보이는 케이스는 치아 사이 틈새가 벌어진 경우입니다. 치아 아래쪽, 앞니 쪽 부분을 보시면 틈새가 벌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투명 교정을 이용해서 치아 사이 틈새를 메운 경우이고요. 네. 두 번째 사진은 치아가 삐뚤삐뚤해서 덧니가 있는 경우 네. 투명 교정을 이용해서 치아를 가지런하게 만들어준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치아가 앞으로 많이 뻗어져 있어서 보기 싫은 경우에 치아를 안쪽으로 넣어줘서 각도를 개선하고 가지런하게 배열해준
맞춘 경우입니다. 이렇듯이 투명 교정은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치료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을 딱 구분지어서 되는 케이스다 아니다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환자분의 상태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은 투명 교정 케이스를 많이 하셨던 원장님, 숙련된 원장님께 문의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김석권 원장님은 저는 투명 교정으로 또 교정을 진행을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투명 교정의 장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힘든 점도 있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또 제가 치과 의사이다 보니까 네. 투명 교정 무조건 오래 끼자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끼는 시간이. 어느 정도 착용 시간을 권장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정유미 네. 원장님 말씀처럼 네. 투명 교정 끼고 있는 시간 때문에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긴 하세요. 네. 그런데 투명 교정 장치가 뺐다 꼈다 하는 작용으로 교정이 되다 보니까 끼고 있는 동안에 교정력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식사하실 때를 빼고는 계속적으로 끼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부담스럽기도 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시기도 하셔서 잠깐씩 빼는 것을 고려한다 그래도 하루에 최소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를 착용하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투명 교정이 컴퓨터로 조절하고 또 같은 재질로 장치를 쓰는 거라고 하면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치과에서 치료를 하나 또 그렇죠. 어느 원장님한테 치료하나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컴퓨터가 치료하는 거 생각할 아닌가요?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어떤가요, 수 있죠. 원장님? 네, 사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은 맛집 투어 많이 다니시고 또 맛집으로 유명한 곳에는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또 드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유명 주방장님분들이 하셨던 요리나 아니면 저희 일반인들이 하는 요리나 재료는 다들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아,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죠. 또 결과는 음식 맛은 아주 큰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투명 교정도 재료는 같으실 수 있어요. 재질은 같을 수 있지만 그 투명 교정 장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나 적용하는 것이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치과 의사 역할이 중요하고요. 아까 컴퓨터로 조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것 또한 치과 의사의 몫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투명 교정이 치과 의사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아, 네. 사실 투명 교정이라면 흔히들 그냥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네. 아니라 사실은 네. 그것을 적용하는 의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네. 원장님, 투명 교정 말고도 또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최신 기술로 설측 교정이라는 네. 것들이 있거든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설측 교정이란 어떤 거고 또 어떨 때 적용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설측 교정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설측 교정이라는 말은 한자어가 된 말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설측 교정의 설자가 혀설자예요. 그래서 혀가 있는 부분, 치아의 바깥쪽 면이 아닌 혀와 닿고 있는 치아 안쪽 면에 교정 장치를 붙여서 하는 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설측 교정도 사실은 무조건 좋은 점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측 교정의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건데 어떤 점이 네. 좋고 어떤 점이 안 좋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장치가 뭐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설측 교정도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바깥면이 아닌 안쪽 면을 붙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아 바깥쪽 면과 닿아 있는 입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처 나거나 염증이 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뭐 네네. 운동을 많이 하신다든지 격하게 활동성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딪히거나 입 주변에 외상을 입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훨씬 덜 위험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교정 장치를 붙이면 양치를 하거나 이런 면을 많이 신경 쓰시지 않으신다면 충치가 생기실 수 있는데 설측 교정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면에 충치가 생기는 것을 막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나 교정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하더라도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다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런데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혀가 닿는 것이기 때문에 발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료라든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아주 크기가 작아지고 얇아져서 그런 발음의 문제도 거의 개선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치아 규정이라고 하면 투명 규정과 설치 규정을 네. 또 요즘에는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규정조차도 사실은 또 실력이 많은, 경험이 많은 의사들과 그렇죠. 상담해서 치료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연령층이 성인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규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또 어떤 사례를 적용이 좀 될 수 보면서 있는지. 부분 교정에 대한 네. 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 네. 부분 교정 사례는 일단 사진을 먼저 띄워드릴 텐데요. 부분 교정이란 말은 말 그대로 전체 교정이 아니라 어금니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놔두고 앞니 쪽만 부분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부분 교정은 보통 일반 성인분들 외에 중장년층,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분들에게 선호가 되시는데, 왜냐하면 이미 잇몸이 나빠져 있다거나 또는 지금 기간이 길어져서 걱정이 되신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덜 부담스럽게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부분 교정 문의가 많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60대세요. 그래서 전체 교정이 많이 망설여지시는 분이셔서 부분 교정으로 치료를 한 사례이고요. 지금 네모로 쳐져 있는 곳을 보시면 앞니 쪽이 울퉁불퉁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분 교정으로 치료를 해서 아래쪽에 있는 노란 상자 부분을 보시면 많이 가지런하게 펴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치료하는데도 기간 6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셔서 환자분께서도 많이 만족하신 케이스입니다. 다음 케이스를 또 사진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부분 교정을 결정하셨던 분인데요. 나이가 또 있으셔서 많이 걱정되시고 이미 잇몸 부위라든지 그런 치아 약해짐이 생성된 분이셔서 더 길게 치아 교정을 한다든지 전체 교정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분 교정으로 앞니가 앞쪽으로 뻗쳐져 있는 것과 앞니 사이에 틈새가 있는 것을 개선시켜 드렸고요. 또 환자분도 만족하실 정도로 치료 결과가 개선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치아 규정에 대한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요. 혹시 치아 규정을 고민하고 있거나 아니면 중년이 된 이후에라도 치아 규정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치아가 울퉁불퉁하거나 해서 치아 교정을 하고 싶은데 너무 치료가 길어져서 힘들까봐 또는 아플까봐 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방식이 생겼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대신에 환자분의 상태에 딱 맞는 상태의 그런 교정을 추천드려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숙련된 치과의사 분들께 문의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된 건강 스페셜에서는 치아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치아 규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숙련된 전문가에게 받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정밀한 진단 과정을 통해 가지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맞습니다.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